권리분석 상담 사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회에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전세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 상담 사례 전세권. 먼저 전세권은 민법 303조에 나오는 용익물권 중에 하나인데요. 용익물권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고요. 건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민법 303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라는 그런 문구인데요. 전체 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전세금이 이 전세권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지 이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했다고 하는 말, 그 전세랑은 다른 건가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민법상의 전세권은 아니고요, 단순히 임대차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이때 전세는 임차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만 갖춘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 금지 특약을 등기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고요, 전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양도 또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따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권이 이 경매 신청할 때는 조금 더 번거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경매 신청이 용이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낫겠네요. 단순히 생각하면 전세권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해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네, 대표적으로 집합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경매 신청이 용이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이 아닌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호실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호실에 대한 경매 신청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일부,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방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에 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제한을 둔 거죠? 이런 제한을 둔 거는 어떤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전세권 이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행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같은 논리는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 3회 시간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당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하셨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한 발 더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게 될 사건은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그런 경매 사건보다는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볼 사례인데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약 2억 2천만 원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1억 800만 원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약 37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약 47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 임차 조사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현재 이 경매 사건에 조사된 임차인 내역인데요.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등기부 등본 요약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전세권. 네,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아까 선순위 전세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3월 30일이었고요. 자, 배당 요구 여부란을 보니까 2020년 2월 6일 날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보다 늦게 전입한 다른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이 지점이 바로 오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우리 OPD처럼만 권리 분석을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전세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전세권 권리 분석에서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세금은 4,500만 원이고 그 범위는 뭐라고 나와 있죠? 건물 1층 전부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 단독주택에서 1층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층에만 이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권리는 선순위 전세권이 될 수가 없고요. 말소기준 권리는 이 가압류인 2019년 12월 6일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우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6일인데 첫 번째는 2009년 10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 10일, 그 다음에 2018년 7월 3일에 전입신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입찰에 참가하셔야겠습니다. 가처분처럼 전세권도 주의사항이 되게 많네요. 네, 이 가처분이나 전세권뿐만 아니라 경매 사건에 얽힌 대부분의 권리관계가 개별성이 다양합니다. 같은 선순위 전세권자를 하더라도 경매 신청 주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종류별로도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자주 접하는 것만이 경매의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지옥션TV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